포트폴리오 이론 끝난 거 아니고요. 이어지는 겁니다. 평균 분산 지배원리의 단어의 뜻은 이 평균은 뭘 가리키는 말이냐면요. 기대 수익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아까 산술평균 그랬죠? 산술평균 그랬죠? 아니, 가중평균 그랬어요. 그 가중평균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기대 수익률. 그래서 수익을 나타내는 척도고 분산이나 표준편차는 위험을 측정하는 척도라고 그랬죠? 대답 안 하는 거 봐 이제. 아니, 얘는 수익을 측정하는 척도고 기대 수익률, 얘는 위험을 측정하는 척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대 수익률의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서 투자 대안을 결정하는 방법인데요. 만일 기대 수익률이 둘이 똑같아. A하고 B하고 기대 수익률이 똑같아. 그럼 표준 편차가 둘 중에 작은 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게 유리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표준 편차가 둘이 똑같아.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큰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똑같으면 표준 편차 작은 걸 선택하고 표준 편차가 똑같으면 기대 수익률이 큰 걸 선택하자는 거거든요. 한번 책에 일부러 사례를 넣어놨거든요. 이렇게. 그럼 책에 있는 사례 그대로예요. 한번 보자 말이죠. 얘하고 기대 수익률이 똑같죠. 가와 나가 기대 수익률이 똑같네. 그럼 표준 편차가 둘 중에 큰 거 선택, 작은 거 선택. 그 위험이 작은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가를 선택해야지. 이번엔 다하고 라가 표준 편차가 똑같죠. 어떤 분이 왜 0.4라고 안 하고 0.40이라고 했나요? 맞추려고 그래 그냥. 아무 의미 없어요. 자, 그러면 둘이 똑같아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누가 더 커? 라가 더 크지. 기대 수익률이 큰 걸 선택해야지. 그러니까 가와 나는 가를 선택하는 것이고 다와 라는 라를 선택해야죠. 그래서 선택된 최종적인 대안이 가와 라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효율적 투자 대상,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말해요. 이 효율적 투자 대상 또는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이 효율적 포트폴리오인데 이것을 우리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런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갖고 있는 한계점이 있는데 제가 아까 가점하고 라점이라고 그랬죠. 그럼 둘을 비교해 보자는 말이에요. 이 둘을 비교하면 기대 수익률이 누가 더 커? 가하고 라하고? 네, 라가 더 커. 기대 수익률이 라가 더 커. 그럼 표준 편차를 비교해 볼까요? 가하고 라하고 표준 편차는 작은 게 유리하죠. 위험이니까 어느 게 더 작아? 가가 더 작지. 그러니까 가를 선택해야지.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 면에서는 라를 선택하고 표준 편차 면에서는 가를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가 더 나은 건지 라가 더 나은 건지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요? 기대 수익률도 라가 더 커. 표준 편차도 라가 더 커. 이 대안과 기대 수익률이 가가 더 작아. 표준 편차도 가가 더 작아. 이 두 개 대응은 비교가 불가하다 그 말이에요. 비교가 불가해. 이게 한계점이에요. 그럼 이 한계점을 극복하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가 변이계수. 두 번째가 포트폴리오 기법. 그럼 변이계수는 아까 기대 수익률분의 표준 편차라고 그랬다고 기억나세요? 그러면 가의 변이계수 구해볼까요? 0.1분의 0.25 이게 가의 변이계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점을 똑같이 오른쪽으로 한 칸을 이동을 해봐요. 그럼 밑에는 1이고 위에는 2.5가 되니까 2.5가 돼요. 이번에는 라의 변이계수를 구해봅니다. 라의 변이계수는 0.4분의 0.4예요. 따라서 0.4분의 0.4니까 1이에요. 근데 변이계수는 위험을 측정한 척도라 했죠. 작을수록 유리하죠. 따라서 라가 유리한 거죠. 라 선택해요. 변이계수에 의하면 라 선택해라. 자, 그런데 우리는 포트폴리오 기법으로 이제 가보자고요. 포트폴리오 기법으로 가기 위해서 최적 포트폴리오 선택으로 가려는 거예요. 최적 포트폴리오 선택을 관련해서 여기에 위험, 저기에 수익률을 써요. 그럼 간혹 가다가 이렇게 말을 해요. 열심히 수업 듣고 반복해가지고 겨우겨우 여기에 가격 쓰고 여기에 수량 쓰는 걸 알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과목이 바뀌었어. 과목이 아까 여기 가격 쓰고 여기다 수량 쓰는 건 경제론이고 여기다 수익률 쓰고 여기다 위험 쓰는 건 투자론이에요. 부동산학과에서 배우는 과목이 다른 거예요. 이 과목이 다른 7개를 총론과 합계 섞어서 총 8개 파트 묶음을 부동산학 개론으로 다루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다시 하셔야 돼요. 투자론에 가서는 여기다 수익률을 쓰고 여기다 위험을 쓴다고 부지런히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수익률? 아무런 말 없이 수익률은 다 무슨 수익률이죠? 저 기대 수익률이에요.
여기는 위험이고. 그래서 위험과 기대 수익률을 좌표축에다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 아까 다시 돌아가면 가와 라 중에서 기대 수익률도 작고 위험이 작은 게 뭐였죠? 가였잖아요. 기대 수익률도 크고 위험이 큰 건 라였고. 그러면 우리는 기대 수익률도 작고 위험이 작은 가를 먼저 옮겨 그려요. 그게 요점이에요. 2점으로 옮겨드렸어. 기대 수익률도 작고 위험도 작은 거. 이번엔 기대 수익률도 크고 위험도 큰 걸 옮겨 그려봐요. 그게 2점, F점이에요. 이거는 기대 수익률도 더 높고 위험도 더 큰 점이에요. 이런 점들을 찍어서 그림으로 그어주면 이렇게 돼요. 위로 볼록한 우상향의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제가 아까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 선택된 대안들을 효율적 포트폴리오라 했죠. 그 효율적 포트폴리오들의 집합이에요. 그게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불러요. 우리는 두 개의 점만 아까 예를 들었으니까 두 개의 점만 그림으로 그린 것이고 아주 많은 점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긋다 보면 위로 볼록한 우상향의 그림이 그려진다 이 말이에요. 이때 이 효율적 프론티어와 관련해서 이 점을 G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F점하고 G점하고 뭐가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 위험이 똑같죠? 그런데 G점하고 F점하고 수익률은 어느 게 높아? F가 높죠. 그러니까 F가 G를 지배한다 그래요. 지배 원리야. 그러면 E하고 G를 볼까요? 뭐가 똑같아? 수익률이 똑같네? 그런데 위험은 어느 게 더 작아? E가 더 작죠? 이 경우 E가 G를 지배한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F는 G를 지배하고 E는 G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위쪽에 있는 점들은 선택할 수 있다 없다. 효율적 프론티어 위쪽에 있는 점들은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효율적 프론티어는 주어진 위험 수준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주어진 위험 수준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점들만 연결한 선이걸랑요. 이 경우 F가 G를 지배하고 E가 G를 지배한다 그랬는데 우리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위로 볼록한 우상향의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주어진 위험, 동일한 위험 수준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점들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해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이 바로 저거예요. 그리고 이런 지문들을 자꾸 보여드리는 건 전부 기출 지문이에요. 그리고 프린트에도 그대로 넣고 기본서에도 있어요. 나중에 심화해서 제가 밑줄 해드릴 그 지문들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더 높은 수익률을 얻으려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적 프론티어가 우상향하는 경우 주어진 위험에서 투자자가 더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기출 지문이에요. 더 높은 수익률을 얻으려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 효율적 프론티어에서 추가적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수익률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뜻이에요. 또한 투자 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관계를 여러분 보시다시피 정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요. 정의 상관관계란 말은 수익률을 더 높은 수익률을 얻으려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더 위험이 높은 놈이 기대 수익률도 높다. 그렇구나. 하면 우리가 아까 요구 수익률과 위험도 비례관계라고 그랬는데 기대 수익률과 위험도 비례관계네. 따라서 여러분 잊지 말 것은 수익률과 위험은 비례관계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주식 투자나 그런 데서 보통 뭐라고 말해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 그래요.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투자 위험과 기대 수익률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의 뜻은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인데 위험이 원인이고 수익률이 결과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거든 간에 이 둘의 관계는 그냥 비례관계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익률과 위험과 수익률 비례관계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것도 기출지문이고요. 비례관계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더 높은 수익 얻으려면 더 많은 위험 감수해야 되는 거야. 비례관계 맞잖아요? 그 다음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요. 무차별 곡선이란 만족의 차별이 없는 점을 나타내는 곡선이걸랑요. 우리 시험에 안 나오는 내용이지만 편하게 한번 보세요. 빵하고 우유가 있다고 가정해봐요. 사람들이 흔히 좋아하는 빵과 우유 중에서 두 가지를 다 좋아하면 상관없지만 둘 중에 하나를 싫어한다고 합시다. 이 경우 빵을 싫어하고 우유를 좋아하는 경우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무차별 곡선의 특징은 싫은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려요. 그리고 좋은 쪽을 향해 갈수록 만족이 커요. 이 경우는 우유를 싫어하는 경우예요. 빵은 좋아하지만 우유는 싫어하면 우유 쪽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빵 쪽을 향해 가면 효용이 더 증가하는 거예요. 효용을 우리가 싫어하는 자를 비효용제라 그러는데 이 경우는 빵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 경우는 우유를 싫어하는 경우거든요. 그럼 이제 그림을 연상을 해보세요. 자, 얘는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을 싫어하는 거야.
얘는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을 싫어하는 거야.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그림 봐보세요. 투자자는 위험을 싫어해 좋아해? 싫어해. 수익률은 좋아해. 그렇다면 다시 그림이 그려지면 왼쪽처럼 그려져야 돼. 오른쪽처럼 그려져야 돼. 왼쪽처럼 그려져야 돼. 그래서 투자자는 위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은 싫은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려. 그리고 좋은 쪽을 향해 갈수록 만족이 커져. 그런데 이 무차별 곡선의 경우에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는 무차별 곡선으로 표시가 되는데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볼록한 형태로 우상향의 형태를 갖는 것은 투자자가 위험을 싫어한다는 위험 회피적이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위험 회피형을 전제하는 거지. 기출지문이고요. 또한 동시에 우리는 두 사람의 무차별 곡선을 그려볼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만큼의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에 이만큼의 수익이 보장된다면 이 점의 만족이 똑같다고 가정해봐요. 이게 을이란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라고 해요. 유는 유틸리티라는 의미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자, 무차별 곡선입니다. 을. 이 사람은 얘하고 만족이 똑같대요. 근데 갑은 이만큼의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에 이만큼의 수익을 요구한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만족이 똑같다고 가정합시다. 이게 갑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갑과 을 중에서 누가 위험을 더 싫어하는 사람이게? 갑이 위험을 더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무차별 곡선은 싫어하는 정도가 심할수록 고개를 많이 돌려. 많이 싫어할수록 더 가파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념할 것은 위험 회피도의 차이에 따라 무차별 곡선의 모양이나 길이가 달라지는데요.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위험과 기대 수익률 관계를 나타내는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길기는 급해져요. 위험을 많이 싫어할수록 급해져요. 많이 흘려요. 위험을 적게 싫어할수록 만만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보수적이게 공격적이게? 보수적 투자자고 이 사람이 공격적 투자자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되셨나요? 그렇다면 그림을 이제 아까 효율적 프론트에다가 옮겨 그릴 텐데 옮겨 그리기 전에 아까 무차별 곡선은 이쪽을 싫어하고 저쪽을 좋아하니까 이리 갈수록 만족이 커지는 거지. 자, 그렇다면 제가 효율적 프론트를 먼저 그리고 거기다 두 사람의 무차별 곡선을 옮겨 그릴 거예요. 갑과 을. 한 사람은 보수적, 한 사람은 공격적. 투자자 갑, 투자자 을. 투자자 갑의 무차별 곡선이 좀 더 가파르죠? 이 사람 보수적, 이 사람 공격적 투자자죠. 그럼 무차별 곡선은 위에 있는 것일수록 가장 만족이 높지만 얘는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지. 그런데 요 점들은 선택할 수 있어요. 교차하는 점은. 근데 이런 점을 선택하는 것보다 여기를 선택하는 게 가장 높은 만족이면서 선택할 수 있는 점이겠죠. 그럼 이 점들의 특징은 무슨 점이냐 이거예요. 효율적 프론트와 무차별 곡선이 뭐 하는 점? 예. 뭐 하는 점? 예. 제가 앞에서 이런 그림을 그린 적이 있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점을 찾을 때가 온다 그랬죠. 그런데 이런 점도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점들은 다 공통점이 만나는 점이에요. 만나는 점이지만 이 점은 만나는 점이라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접하는 점이고 이 점은 교차하는 점이니까 전부 다 만나는 점이지만 만나는 점이란 말을 쓰지 마자 그랬죠. 그래서 꼭 접하는 점 아니면 교차하는 점이란 말을 쓰자 그랬죠. 그래서 수요 곡선이 생긴 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수요 곡선과 공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그때 말했죠. 이 점에서는 이 점은 교차하는 점이 아니라 뭐 하는 점이죠? 접하는 점이죠. 그럼 최적 포트폴리오는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트가 뭐 하는 점이다? 접하는 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최적 포트폴리오 선택은 효율적 프론트와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결정돼요. 보수적 투자자의 최적 포트폴리오는 이 점입니다. 공격적 투자자의 최적 포트폴리오는 이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념할 것이 위험 회피형 투자자 중에서 공격적 투자자 을의 경우는 보수적 투자자 갑에 비해서 위험을 덜 싫어하기 때문에 위험이 높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를 선호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점을 선택해. 이 사람은 이 점을 선택해. 이 사람은 나 위험 싫어하긴 해. 근데 높은 수익을 준다면 높은 위험도 좀 감수해 볼게. 그런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나 수익 좋아하긴 한데 혹시라도 그 수익의 대가로 위험이 있다면 싫어. 나는 수익이 낮더라도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할래. 진짜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보수적 투자자는 낮은 수익 낮은 위험점을 선택하고 공격적 투자자는 높은 수익 높은 위험을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말이죠. 이 이야기까지 이해를 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걸 몇 번 반복해 보다 보면 드디어 헷갈릴 때가 와. 공부를 한 두 번, 세 번 정도 강의를 반복해 듣고 공부를 하다 보면 즉 공부를 안 하면 헷갈리질 않아요. 아예 몰라. 그런데 공부를 좀 하면 뭐하고 헷갈리냐면 아까 요구 수익률하고 헷갈려. 아까 뭐라고 그랬죠?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는 사람이 보수적, 더 낮은 수익률을 요구하는 사람이 공격적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높은인데 왜 공격적인가요? 아까는 더 높으니 보수적인데. 아까는 동일한 위험을 전제로 한 것이고 얘는 서로 다른 위험을 전제로 한 것이고, 아까는 요구 수익률이고 여기는 기대 수익률이고. 다른 거예요? 아까는 동일한 위험 증가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서로 다른 위험이에요. 말뜻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반복해 드릴 거예요. 심화에 가서 두 개를 나란히 두고 여러분이 헷갈리는 지문 두 개를 반복해 드릴 거예요. 지금은 각각 그냥 하시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위험 자체를 진짜 싫어하니까 위험이 낮더라도 수익이 낮은 걸 선택하고, 이 사람은 위험을 싫어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되는 수익을 보장한다면 어느 정도 위험도 감수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격적. 그래서 이 문장이 기출 지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최적 포트폴리오는 그래서 이렇게 효율적 프론트와 투자자의 무차별 고분이 접하는 점에서 결정되는 거죠. 그 다음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으로 건너가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머리 앞에 제로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에듀윌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313페이지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으로 건너가요. 우리 화폐의 시간가치라는 데서 여러분 같은 금액이더라도 똑같이 1억이더라도 현재 1억과 1년 후의 1억은 다른 금액이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 가치는 서로 다르게 된다는 거죠. 다르게 평가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걸 평가하려면 동일 시점의 가치로 환산해야 돼요. 동일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는 걸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이라고 그래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이야기를 프린트에 다 넣어놨어요. 제가 그대로 그것만 읽으시라고. 기본서 찾아서 읽으시면 좋은데 찾기가 힘들면 프린트에 있는 내용이라고 읽으라고 다 넣어놨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 그 다음에 현재 가치, 현재 1,000만 원, 1년 후의 가치, 미래 가치. 근데 현재 가치를 줄여서 현가, PV, 미래 가치를 줄여서 내가라고 그래요. 절대 미가라고 안 그래요. 내가라고 해요. 두음 법칙 때문에 내가예요. FV. 그러면 지금의 1,000만 원이 1년 후에는 얼마가 되느냐? 그럼 지금의 1,000만 원을 1년으로 보내는 걸 할증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꾸는 계산. 이렇게 바꿀 때 할증이라 말았어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건 할인이에요. 원래 학문적 원래 의미는 할증은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꾸는 것, 할인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것. 그래서 계산도 할증은 곱하기, 할인은 나누기 개념이에요. 원래적 의미가.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이 할증의 경우를 이런 개념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외로 차가 택시를 탔는데 나가기 시작한 버튼을 눌러. 그랬더니 갑자기 막 뛰기 시작해. 금액이 막 올라가. 12시가 넘었다고 버튼을 눌러. 금액이 막 올라가. 그런 개념을 할증, 가산의 개념으로 쓰기 시작했고, 또 할인의 개념도 현재 가치 나누기 개념이 아닌 현금으로 샀더니 깎아주네. 따라서 빼기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할증을 가산처럼, 할인을 빼기, 차감처럼 사용해도, 공제처럼 사용해도 맞아요. 그러나 원래적 의미의 할증은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꾸는 것으로 곱하기, 할인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것으로 나누기 개념이에요. 이게 학문에서 사용되는 원래적 의미예요. 그러나 일상에서는 가산은 이렇게 할증을 가산처럼, 그리고 할인을 빼는 공제처럼, 그러니까 현금으로 샀더니 깎아주는 이런 개념처럼 사용하기도 해요. 마케팅에서는 할인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꾸는 할증은 곱하기고,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할인은 나누기다. 나누기니까 아까 분수로 표시한 거예요. 그리고 할인율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 우리 기초 강의 때 제가 조삼모사 이러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조삼모사의 공식? 기본적인 그 고사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뭐 고3모사 했던 거, 조삼모사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조금 모르면 3번 찍고 아예 모르면 4번 찍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아셨죠? 조금 모르면 3번, 아예 모르면 4번 그거 찍으면 안 돼. 조삼모사 고사와 함께 화폐의식가치 연상을 하시면서
우리 미래가치하고 이자율 얘기 좀 합시다. 미래가치하고 이자율과의 관계를 보니까 미래가치는 FV로 표시하는데 현재의 일정 금액을 미래의 특정 시점의 가치로 바꾸는 것. 이게 바로 미래가치. 단위하고 복리가 있어요. 이자율의 개념 속에서 단위와 복리가 있는데 단위는 원금에만 이자가 부과되는 계산 방식이에요. 근데 복리는 이자에 이자가 붙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복리를 잘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이 앞으로 투자를 할 때나 수익을 낼 때 복리 개념을 생각하셔야 자산을 불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근로소득도 되게 중요한데 이 자본소득이 돈을 버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리라는 개념이 우리가 말하는 할증 개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자에 이자가 붙어나는 복리 계산이야.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에서 나오는 이자율은 전부 다 복리다. 그 다음 현재가치와 할인율의 개념입니다. 현재가치는 미래에 발생할 일정 금액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는 것, 이렇게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는 건 나누기예요. 그러니까 할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할인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할인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그리고 그때 적용되는 걸 할인율이라 그래요. 할인율은 현재 가치 계산 시 사용되는 시장 이자율을 가리키는데 주로 할인율은 어떤 걸 많이 쓴다? 자, 기본 과정에서 하나만 알려드립니다. 요구수익률. 요구수익률이 주로 할인율로 사용됩니다. 기본 과정을 다 공부하고 심화 과정에서 부동산 학개론에서 나오는 할인율 다 제가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거 한 가지만 아셔도 문제 푸는데 거의 지장이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할인율은 주로 요구수익률을 쓴다. 왜 요구수익률을 할인율로 쓴다? 제가 투자의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가치 할 때 요구수익률로 나눈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현재 가치 할 때 요구수익률로 나눈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현재 가치 할 때 요구수익률로 나눈다. 그럼 제가 심화 과정에서 앞에 쫙 가서 어느 것부터 이야기할 거냐면 우리 기대값의 현재 가치 1년 후에 여기에 신도시가 들었으면 이 땅값은 얼마 되고 들어서지 않으면 얼마가 되는가 이런 걸로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그때부터 벌써 요구수익률이 나온다고. 요구수익률은 할인율로 쓴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지에 어떤 주어진 금액이 있다고 합시다. 그 주어진 금액에다가 뭐를 곱하냐면 자본하는 개수를 곱해서 구하는 값을 구해요. 그럼 자본하는 개수가 뭐냐?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에서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꾸거나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꿀 때 사용하는 개수를 자본하는 개수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현재 가치 금액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미래 가치를 구하랍니다. 그러면 자본하는 개수로서 뭘 쓰면 되냐면 바꾸고자 하는 개수를 써요. 미래 가치 개수를 여기다 쓰면 돼요. 미래 가치 개수를 줄여서 내가 개수라 그래요. 여기에 미래 가치를 주어지고 현재 가치를 구하시오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현재 가치 개수, 현가 개수를 곱하면 돼요. 아까 현재 가치 할 땐 나누기를 더니 왜 곱하기입니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A 곱하기 A 나누기부터 합시다. A 나누기 B는 C라고 합시다. 이런 식이 있다 합시다. 이 나누기식을 어떻게 곱하기로 바꿔 쓸 수 있다? A 곱하기 B분의 1 그런 C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나누기를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곱하기로 모두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로 바꿔줘서 현재 가치에다 내가 개수를 곱하면 미래 가치가 되고 미래 가치에다 현가 개수를 곱하면 현재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내가 개수가 3개가 있고 현가 개수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 가치 개수와 현재 가치 개수가 있는데 몇 개씩이 있다고 그랬죠? 3개씩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불 연금입니다. 일시불은 한 번입니다. 기간 동안에 한 번 금액 얼마? 1억. 그런데 연금은 매년 얼마씩? 그게 연금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되게 쉬워요. 이렇게 내가라는 말이 들어가. 미래 가치에는. 현재 가치에는 현가란 말이 들어가고 첫 번째 일시불, 두 번째 연금. 그 다음에 감채기금 개수가 미래 가치 개수거든요. 미음자 들어가는 게 미래 가치. 미음자 들어간 게 미래 가치. 미음자 안 들어간 거 현재 가치. 머릿속에 기억하실 때 앞으로 미음자 들어간 감채금 개수는 미래 가치. 미음자 안 들어간 거 현재 가치.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얘와 얘가 역수관계예요. 이 둘은 반대 역수관계. 그런데 일시불의 내가 개수와 일시불의 현가 개수는 줄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내가 개수, 현가 개수 또는 미래 가치 개수, 현재 가치 개수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그런데 연금은 절대로 줄여 말하면 안 돼. 얘는 내가 개수, 현가 개수라 줄여 말할 수 있지만
얘는 꼭 연금의 내과계수, 연금의 현가계수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얘네 둘이 역수가 아닙니다. 연금의 내과계수와 역수는 감채금계수입니다.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와 역수는 저당상수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관계만이라도 잘 알아두십시오. 그러면 금방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기출에. 그러면 미래가치계수는 현재가치계수 역수 다 맞아 틀려? 아까 했잖아. 내과계수하고 현가계수는 역수라고 그랬죠? 아무런 말 없어도 일시불일만 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연금에서는 역수여야 아니에요. 아니지. 아니라고 그랬잖아. 2번 틀린 거지. 금방 알 수 있죠. 연금의 미래가치계수의 역수는 가까운 거 감채금계수가 역수고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의 역수는 가까운 거 저당상수 역수죠. 그러니까 2번 틀린 거지. 나머지 할 것도 없지. 하지만 나머지 다 합니다. 제가. 하지만 답은 금방 답을 찾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금방금방 기본적인 내용만 알아도 답 찾는 것들이 진짜 많아. 갈까요? 미래가치 계산에서 일시불의 내과계수입니다. 일시불의 내과계수 먼저 합시다. 일시불의 내과계수는 1,000만 원의 1년 후의 미래가치 계산은 얼마냐? 이자율은 10%고 1,000만 원을 1년간 예금한 후의 원리금은 얼마가 되느냐? 1,000만 원 넣습니다. 1년 후에 1,100만 원이 된단 말이죠. 이자율이 10% 어떻게 계산했다? 1,000만 원 곱하기 1.1인데 이는 1,000만 원 원금 1,000만 원의 이자율 곱하면 요게 이자 요게 원금 요게 이자. 그러면 1,000만 원 1,000만 원 똑같은 거니까 바깥으로 빼봅시다. 그러면 1,000만 원 바깥으로 뺐고 가로한 다음에 1 플러스 0.1 가로 닫고 이렇게 곱해서 1,000만 원 원금이 되고 이렇게 곱해서 이자가 되고. 그러니까 간혹가다 묻기를 일은 왜 쓰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일은 얘와 곱하면서 원금을 만들기 때문에 꼭 써야 돼.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뒤에 있는 괄호 안에 이렇게 곱해지면서 얘는 이자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렇게 곱하면 원금 되고 이렇게 곱하면 이자 되고. 그럼 괄호 안에 있는 숫자가 몇이에요? 1.1. 그러니까 1,000만 원 곱하기 1.1. 그러면 1,100만 원이 되겠지. 그럼 이게 현재 가치고 이게 미래 가치고 이게 내과계수지. 따라서 일시불의 내과계수는 1.1이에요. 일시불의 내과계수는 1.1 어떻게 나왔나요? 1 플러스 0.1로 나온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20%면 1.2가 되겠지. 5%면 1.05가 되겠지.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2년 거 이런 건 아직 안 합니다. 심화 때 계산할 때 할 거고요. 지금은 그게 초점이 아니고요.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불의 내과계수. 그러니까 일시불의 내과계수는 이런 뜻입니다. 이때 돈 한 번 집어넣어. 이때 돈 한 번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이 기간 지나서 이때 얼마인가 찾는데 이 기간을 지날 때 이자에 이자가 계속 붙어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복리로 계산해서 이때 얼마인가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일시불의 내과계수예요. 유념할 것은 이자 1원을 이자율 R로 예금했을 때 N년 후에 받게 될 금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자는 복리계산이라고 말씀드렸고 시험에 나온 기출지문을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시험에 나온 기출지문들 이 내용들을 제가 프린트에 다 넣어놨어요. 그대로. 나중에 제가 이렇게 설명하라고 넘어가면 그게 어디 있나요? 그러실까 봐 프린트에 그대로 다 넣어놨으니까 나중에 읽으시고 다시 봐요. 현재 5억 원이래. 그 5억 원인 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5%씩 계속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5년 후에는 얼마일까? 자, 이게 5억 원이거든요. 5억 원인 이 주택가격이 5년 후에 얼마일까? 일시불의 내과계수예요. 따라서 일시불의 내과계수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고. 되셨나요? 따라서 5억 원 5년 후에 5억 원 일시불 5년 후에 미래가치. 그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때 뭘 쓰는지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연금의 일시불의 미래가치는 돈 한 번 집어넣고 기간 말에 찾는 거니까 정기예금 찾는 금액 계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정기예금 찾는 금액을 계산할 때 일시불의 내과계수를 쓴다. 그 다음 연금의 내과계수입니다. 연금의 내과계수는 연금의 의미부터 좀 볼까요? 연금은 일정 기간에 정기적으로 동일하게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1원씩, 매년 1,000만 원씩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 연금인지 아시면 됩니다. 근데 연금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기연금, 또 하나는 만기연금이 있는데요.
정기연금은 매 기간 말에 발생하는 연금이고 만기연금은 기간 초에 발생하는 연금입니다. 정기연금하고 만기연금이 있는데 정기연금은 매 기간 말에 발생하는 연금, 만기연금은 기간 초에 발생하는 연금. 그런데 아무런 부연 없이 연금이란 말을 쓰잖아요. 다 정기연금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 이런 거 구분도 안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러는데 중학교 애들은 두 개 다 배웁니다. 중학교 애들은 계산도 두 개를 다 배워요. 기간 초하고 기간 말하고. 근데 우리는 항상 기간 말 것만 배웁니다. 그리고 어디서 배우냐면 중학교 애들은 수열에서 배웁니다. 등비 수열. 우리는 계산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해. 나중에 제가 공식 심화 때 알려드립니다. 푸는 법 알려드립니다. 심지어는 공식 몰라도 푸는 법 알려드립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다시 와서 정기연금이라는 게 있고 만기연금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말하면 그냥 기간 말에 붙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합시다. 기간 말이니까 요 말이니까 여기다 붙는다고 합시다. 여기에 이론이 들어갑니다. 또 이론, 이게 들어간 이론은 요렇게 얼마냐 복리로 계산해서 이때 넣는 금액은 이렇게 계산해서 복리로 계산하면 얼마냐, 이때 붙는 금액 얼마냐, 이때 붙는 금액 얼마냐, 이때 붙는 거 넣자마자 찾는 거니까 얘는 이자 안 붙습니다만, 그래서 이 붙는 금액들을 모두 이자까지 해서 합산한 요 금액이 얼마인가, 요거 계산할 때 연금의 내과계수입니다. 이게 뭐다? 정기 적금 찾는 금액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붙는 게 정기 적금이잖아. 정기 적금 찾는 금액 계산하는 방식. 그래서 여러분 매년 1원씩 나오면 연금이야 무조건. 그런데 N년 후에니까 미래가치지. 읽자마자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매년 1원씩 N년 후에 연금의 내과계수.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년퇴직자가 매월 연금 형태로 받는 퇴직금을 일정 기간 적립한 후에 달성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연금의 내과계수지. 연금 형태로 부었다고 아예 문제가 줬잖아. 그럼 기간 말이 얼마인가 찾는데 연금의 내과계수지. 그래서 연금의 내과계수는 정기적금 찾는 금액 계산할 때 쓰는 개념이다. 반면에 이것과 반대인 게 감책임계수가 있습니다. 감책임계수는 정기적금 불이백 계산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목적액을 만듭니다. 이 목적액이 1억 원이라고 합시다. 이 1억 원이 만들려면 이때 얼마 부어야 되지? 이때 얼마 부어야 되지? 이때 얼마 부어야 되지? 이걸 찾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이때 불입하는 금액은 얼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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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넣었다 뺐는 이 금액은 얼마냐? 이 금액들이 복리로 계산되어서 이 금액을 만들 거라고. 그러면 1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매 얼마씩 불입해야 되냐? 이게 정기적금 불이백 계산하는 거지. 그러니까 N년 후에 1원을 만들기 위해 매기간 불입해야 될 금액, 그러니까 N년 후에니까 미래가치고 1원을 만들기 위해 정기적금 얘는 붙는 금액이니까 감책임계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연금의 내과계수가 역수고요. 5년 후에 주택기업에 필요한 자금 3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 매월 말 불입해야 될 적금액을 계산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감책임계수죠. 이렇게 친절하게 적금 불이백을 물어봤단 말이죠. 다 기출지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기적금 불이백 계산할 때는 감책임계수를 쓴다. 절대로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림은 여러분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옛날에는 책에 이런 그림 없었습니다. 프린트도 없고 제가 그림만 그렸는데 제 설명 안 듣고 따라서 그림을 그리시길래 프린트에 넣어드렸더니 책하고 달라 해서 책에도 올해는 다 집어넣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대로. 그림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의미만 잘 아시면 돼요. 정기적금 붙는 금액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제 현재가치의 계산입니다. 일시불의 현가계수입니다.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무슨 뜻이다? 이때 금액은 이때 1,000만 원은 지금 얼마일까? 이때 1억 원은 지금 얼마일까? 이 금액이 지금 얼마인가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N년 후에 1원을 할인율 R로 할인할 경우 현재 금액은 얼마인가를 구하는 겁니다. 10년 후에 1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10년 후에 1억 원 일시불입니다. 현재 얼마냐? 현재 가치죠.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산이죠. 연금의 현가계수는요. 연금의 현가계수는 이 뜻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금액 현재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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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하는 금액을 현재 가치에서 모두 합산한 겁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전부 다 발생하는 금액들을 전부 다 현재 가치에서 이때 합산하면 이 금액이 얼마일까?
그러니까 N년간 매년 1원씩 받게 될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이자율 R로 할인할 경우 현재 가치 금액은 얼마인가를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매년 1원씩 연금 이렇게 할인하는 거예요. 따라서 연금의 현가계수죠. 따라서 미상환 대출 잔액을 계산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요 말이 뭘 의미하는지 요 미상환 대출 잔액 얘기는 저당상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역수인 저당상수를 볼까요? 저당상수는 똑같은데 이때 돈을 빌리고 이때 갚아가는 금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때 1억 원을 빌립니다. 그리고 이때 얼마 갚아야 되는지, 이때 얼마 갚아야 되는지, 이때 얼마 갚아야 되는지, 이때 얼마 갚아야 되는지, 이때 얼마 갚아야 되는지. 사실은 이 갚을 돈을 현재 가치에서 합산한 금액으로 대출받는 겁니다. 내가 이 금액을 대출받고 이때 갚아가는 금액이 얼마 되는가? 갚을 돈 계산할 때 융자 상환액 계산할 때 쓰는 겁니다. 1원을 이자를 R로 빌린 후에 N년 동안 매년 지불해야 될 금액 계산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역수인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 금융론에서 공부할 거고요. 융자 금액에 대한 월 불이백을 계산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융자 상환액 계산할 때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두 개를 같이 함께 설명드릴게요. 저당상수하고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야기해 보려고요. 이 집을 살려고 은행으로부터 얼마를 빌렸냐면 1억 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10년에 걸쳐서 갚기로 했습니다. 10번, 10년에 걸쳐 연단위 상환이라고 합시다. 1번,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돈 빌리고 이렇게 현재 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빌리고 얼마씩 갚아가야 되느냐? 요거 계산할 때 저당상수를 사용합니다. 6번 갚았다 합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갚았습니다. 4번 남았군요. 그럼 6번 갚은 이 시점에서 말이죠. 갑작스럽게 이 집을 팔아야 된대. 그럼 앞으로 4번 더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 이 4번 더 갚을 돈을 땡겨서 이때 한꺼번에 갚아야 됩니다. 이걸 계산할 때 연금의 현가계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렇게 갚아가는 돈 빌리고 갚아가는 걸 계산할 때는 저당상수가 필요하고 미상환 저당잔금 아직 못 갚은 돈 땡겨 갚을 때는 연금 현가계수가 필요하고 그래서 역수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돈 빌리고 갚는 돈 계산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저당상수. 열심히 갚고 이제 못 갚은 돈 나머지 땡겨 갚을 때는 뭐가 필요하다? 연금의 현가계수. 지금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제가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딱 보시고 돈 빌리고 갚는 거 융자 상환액 그럼 무조건 저당상수. 미상환 저당잔금 못 갚은 거 나오면 연금 현가계수.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제가 이거 넘어가기 전에 말씀을 좀 드리게요. 정리 좀 할게요.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에서 미래가치 계산에 몇 개 나온다고요? 3개. 현재가치 계산에 몇 개 나온다고요? 3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쓰면서 얘기 좀 해볼까요? 우리 정리를 좀 해보기 위해서. 자, 미래가치 계산입니다. 그리고 현재가치의 계산입니다. 자, 여러분이 외우셔서 말씀을 해보세요. 제일 첫 번째 뭐였죠, 여러분? 그렇죠. 일시불의 내가계수 이랬습니다.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되죠? 연금이죠. 연금의 그렇죠. 내가계수가 나와야죠. 자, 그 다음에 미래가치니까 미음자 나와야 됩니다. 감채기인수가 나와야죠. 잘 하시고 계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현재가치 계산은 일시불의 현가계수죠. 그 다음 뭐가 나와야죠? 연금의 현가계수가 나와야죠.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저당상수가 나오죠. 이렇게 분류하는 거 먼저 하셔야 돼. 그리고 말씀을 드리기를 이건 줄여서 이렇게 쓸 수 있죠. 내가계수, 현가계수. 그리고 이 둘은 역수관계죠. 그런데 연금의 내가계수하고 역수는 뭐죠? 감채균계수라고 누차 말씀드렸죠. 절대 저당상수하고 역수 아닙니다. 연금 현가계수하고 내가계수가 역수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연금 현가계수는 뭐하고 역수죠? 저당상수하고 역수죠. 그런데 여러분이 중요한 건 은행에 목돈을 넣는다. 그리고 기간 말에 찾는다. 이렇게 정기예금 찾는 금액 계산할 때 뭘 쓴다 그랬죠? 일시불의 내가계수죠. 따라서 여러분은 여기에 꼭 기억할 게 정기, 적금이요, 예금이요. 예금 한건에 목돈 들어간다. 그리고 기간 말에 찾는다.
찾는 금액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일시불의 내과계수를 쓴다. 그런데 돈을 분할해서 매년 얼마씩을 불입하고 넣고 기간 말에 찾는 방식은 정기 적금 찾는 금액이죠. 그건 뭘 쓰죠? 연금의 내과계수죠. 따라서 정기 적금 찾는 금액을 계산하는 개념. 이게 바로 연금의 내과계수 개념이죠. 그러면 일정 금액씩을 넣죠. 그럼 기간 말에 찾는 금액이 얼마냐? 이걸 맞는 거죠. 반면에 정기적금 붙는 금액을 계산할 때는 뭘 쓰죠? 네, 감채계수죠. 따라서 정기적금 불이백입니다. 정기적금 불이백을 계산할 때는 감채계수 개념을 써야죠. 돈 빌리고 갚는 거 계산할 때는 뭐가 필요하죠? 돈 빌리고 갚는 거. 저당상수죠. 따라서 융자 상환액을 계산할 때는 저당상수죠. 근데 열심히 갚고 남은 거 앞으로 땡겨 갚아야 되죠. 남은 거 미상환 저당장금 계산할 때는 연금의 평가계수도. 이건 미상환. 요 미상환이란 말 빼기도 합니다. 저당장금 계산할 때 연금의 평가계수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미래의 어떤 금액을 현재 가치할 때는 일시불의 평가계수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시험에서 주로 잘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말로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런데 문장으로 나오면 진짜 쉽습니다. 1,000만 원을 한 번 나왔네? 그러면 일시불입니까? 연금입니까? 일시불입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나오면 일시불의 내과계수입니다. 근데 3년 후에 1,000만 원을 현재 얼마냐 그러면 일시불의 평가계수입니다. 매년 1,000만 원씩 5년 후에 매년 1,000만 원씩 5년 후에 나오면 연금의 내과계수입니다. 5년간 매년 1,000만 원씩 발생할 돈의 현재 가치 그러면 연금의 평가계수입니다. 5년 후에 1,000만 원 그러니까 매년 1,000만 원씩 5년 후에 얼마냐 연금의 내과계수지만 5년 후에 1,0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매월 얼마씩 불입해야 되냐 매년 얼마씩 불입해야 되냐는 감채계수입니다. 1억 대출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돈 갚습니다. 얼마씩 갚아가야 되냐 이거는 저당상수고 갚고 남은 돈 땡겨 갚아야 된다. 요거는 연금 평가계수입니다. 여러분 쉬워요. 내용 보다 보면 문장들을 금방금방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그랬죠. 체화라는 게 뭐냐면 체화라는 게 반복해서 내 몸에 어떻게 해요? 배이는 것. 내 몸에 배이는 걸 체화라 그래. 체화가 되려면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처음에 자전거가 타면 아까 불안하고 무섭지만 좀 재밌어. 삐뚤삐뚤 넘어지기도 하지만 재밌어. 한두 번 탔어. 그럼 몸에 익숙해져.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는다니까. 그걸 체화됐다 그래. 그래서 답을 찍는 요령까지 가려면 조금 우리가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익숙해져서 거부 반응이 안 생겨.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프랑스 파리에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에펠탑. 어디서 선물했어요? 에펠탑을? 미국에서 선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어떻게 문화국민인데 우리를 어디를 보고 그런 철탑 같은 경우를 되게 큰이 갖다 거기다가 선물하고 하고 되게 거부 반응이 많아서 반대를 많이 했대요. 에펠탑을 초창기에.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이 눈을 뜨면 볼 수밖에 없는 게 제일 높은 그 에펠탑인 거예요. 그 매일같이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들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파리 하면 무조건 에펠탑.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심리학에서 에펠탑 효과라 그래.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이런 용어들이 너무 거부 반응 들어. 모르겠어. 심지어 은행 쪽에 계셨던 분도 말이죠. 옛날에는 승진 시험 할 때 이런 거 봤는데 지금은 전부 다 컴퓨터로 다 계산이 되니까 몰라. 은행에 있는 계신 분들도. 그리고 어려워하셔. 그렇지만 몇 번 보다 보면 이런 게 익숙해져요. 그리고 답을 찍는 게 자연스럽게 돼. 그리고 곧잘 답을 찍게 되고 점수가 나오기 시작하면 재밌어. 그리고 익숙해져. 그러니까 아까 누차 말씀드리기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반복이 기적을 만든다고요. 이 부분을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뭐 할 때까지? 좀 익숙해질 때까지. 좀 더 익숙해지면 이런 형식적 지식들이 드디어 다 몰라도 돼. 나중에 보면은 일부만 알면 된다고 답을 맞추는 데 필요한 암묵적 지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느낌상 요거 같은데 공식을 까먹었는데도 계산기 몇 개 누르는 거 보면 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런 요령들을 앞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시고요. 우리 쉬었다가 시장 참여자부터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